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와 관련된 팔계들 및 의미 분석부터 시작하면 되죠. 사회와 관련된 팔계들을 살펴보기 전에 팔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계는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변화의 양적 측면이 생략되어 있고 변화의 질적 측면을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고 하죠. 볼까요? 태극신검 일부에서 언급했죠. 2012년 태극신검 일부. 그래요. 26페이지. 26페이지 선천팔계의 의미에서 설명을 했죠. 선천팔계는 변화의 질 측면을 일반화하여 선과 동그라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화의 양적인 측면을 일반화하여 연구하는 학문은 수학입니다. 그렇죠. 선천팔계에서 양적인 측면은 안 나와 있죠. 이 변화의 형식이라 했죠. 근데 변화할 때 양적인 측면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인데 기체로 바뀔 수 있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온도는 양으로 표시가 되죠.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선천팔계에서는 그런 양적인 측면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팔계에 숨겨진 도형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즉 사치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세상으로부터 기납을 통해 만든 연산이니 선천 연산이 되고, 곱하기 나누기는 인간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든 연산이니 후천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팔계에서 양적인 측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질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 역시 나타나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죠. 변화에는 변화 자체가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선천연산이죠.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뭐 이런 거죠. 곱하기 나누기는 어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요, 연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는 뭔가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간단하게 표시한 거죠. 그래요.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뭔가요? 그 자연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 존재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곱하기 나누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기의 변화 과정은 아니죠. 변화 과정 자체를 살펴보는 거죠. 이것도 빼는 거죠.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적으로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질적 전환을 할 때는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사회의 극단적 변화 속에서도 양적 변화가 포착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력이 다른 조건들의 변화 속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면 사회 질서는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조건들의 변화 속도에 비해 생산력이 급격히 줄면 혼란이 오면서 사회 질서에도 큰 변동이 옵니다. 그렇죠. 물론 사회에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연현상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생산력이 크게 줄면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말을 좀 세련되게 바꾸는 거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크게 줄고, 그렇죠. 사회의 분배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며 정의 문제가 부각되며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죠. 베네수엘라가 부국이었죠. 한때 산유국이면서 지금도 산유국이긴 하지만 되게 못 살게 됐죠. 생산력이 크게 줄면서 어떻게 됐나요? 개개인의 소득이 크게 줄었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요. 과거엔 또 그런 일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죠.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생산력이 급격히 줄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멸망하거나 그래요. 다른 제도를 택했죠. 시장 질서를 받아들였죠.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요.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십 년 전과 지금의 사회 질서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요. 우선 이 정도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8기를 분석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변화의 원인은 핵심적인 부분에 양적 변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한 8개는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형태를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8개는 변화의 형식이라 했죠. 그 형식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 형식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일반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지요. 하지만 물이 액체 상태인 기체로 변하며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구름이 되기도 하지요.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물체의 특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질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특정한 경우에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8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개는 절대자가 됩니다. 두 번째 개는 경제대가 됩니다. 세 번째 개는 경제 이외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새겨집니다. 정치, 종교, 예술 등 정치 영역, 종교 영역을 가리키겠죠. 네 번째 개는 제도가 새겨집니다. 다섯 번째 개는 국가가 새겨집니다. 여섯 번째 개는 정의가 새겨집니다. 일곱 번째 개는 선악이 새겨집니다.
8번째에는 법과 윤리가 새겨집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새겨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 이거를 써니는 그냥 직관에 입각해서 쓴 거죠. 떠오르는 대로 쓴 것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이 글을 쓰니는 직관에 상당히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쓴 거예요. 떠오르는 것도 물론 그냥 떠오르는 건 아니겠죠. 숨겨진 어떤 감추어진 어떤 이치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대충 보면 뭘까요? 생성 순서 아니면 드러난 순서에 입각해서 쓴 것이 아닌가. 절대자가 있음으로 해서 경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 종교, 예술 영역들이 드러나거나 생겨나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제도가 드러나고 국가가 드러나고 정의가 드러나고 정의 다음에 선악이 드러나게 되고 법과 윤리가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대략 보면 뭐 어떤 이치가 간직되어 있음을 알 수는 있어요. 비록 직관에 의해서 떠올린 것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렇겠죠. 무엇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겠지요. 두 번째 개와 세 번째 개는 사회에 속한 영역들인데 경제 영역 혹은 그리고 정치, 종교, 예술 영역 등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 영역들을 각각 8개로 구성하여 파악한 뒤 제도와 국가, 정의와 선악, 법과 윤리를 깊이 이해해야만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들을 그래요. 알고서 또 그 영역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숨겨져 있죠. 뭐 제도, 국가, 정의, 선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흐름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면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회의 흐름, 즉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전체는 뭐가 되나요?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각 영역의 8개들을 구성하기 전에 사회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개념인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정의를 좀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맞겠지요.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건 생산품이 사회에서 생겨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기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생산품이건 유형의 생산품이건 순조롭게 처리가 되면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경우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화폐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면 참여한 사람들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어 분해되게 됩니다. 기업인이건 기업 소유자이건 이게 더 많이 맞겠죠. 근로자이건 그래요. 기업에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죠. 그래요. 집단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집단으로 생산했으면 이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주로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그래요. 시장의 거래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죠. 기업과 근로자가 거래를 하잖아요. 또 기업 소유자들 간에 이제 시장을 통해서 경쟁하면서 수익을 내잖아요. 시장에 입각해서 시장에 바탕하여 실현되는 정의가 있는 것이지요. 순조롭게 생산품을 처리했다면 참여한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선명한 도면이죠. 사회죠. 개인이나 가족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어서 시장에서 구매하면서 살죠. 개인이나 가족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요. 시장에서 주로 거래를 하죠. 근로자는 무엇을 거래하나요? 활동을 거래하죠. 기업은 그리고 상품을 공급해서 판매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죠. 다 거래를 해요. 시장에서 실현되는 정의가 있나요, 없나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정의가 없다. 시장은 불의가 행해지는 곳이다. 정부가 이 시장의 불의를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죠. 혹은 시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시장에서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드러나는 정의겠죠.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회마다 적절한 분배 양식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그러한 분배 양식은 적정 이윤율, 적정 임금, 적정 공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치로 구해볼 수도 있겠지요. 적정 임금이 있다라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다양한 또 어떤 법들도 제도들도 생겨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요. 최저 임금 제도가 있죠. 그런 것도 이런 것을 바탕에서 생겨나는 제도겠죠. 옳건 그르건 간에 만약 기업 소유자가 기업이 순조롭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인이 불의한 것이고 적정 임금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임금을 노동자가 요구한다면 노동자가 불의한 것이지요. 그래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겠죠.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하면 그래요. 뭐 사기가 아닌 이상은 그래요. 그런 게 없겠지만 어떤 인위적으로 기업인이 뭐 적정 임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그래요. 그래요. 적정 과도하게 임금을 받으면 어떤 힘을 통해서 그런 불의가 되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집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정의는 특정한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정 이윤은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적정 이윤은 사회 구조와 연동된 것으로 여기서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윤율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뭐 뒤에서 뭐 다루겠죠. 정의는 상대방과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노동을 이용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취했으면 정확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일. 범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다면 윤리적으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일. 상대방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명예를 얻는 일 등을 정의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범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 국가적 정의, 보편적 정의로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거래를 할 때 또 그런 게 보이죠. 주고받는 행위가 보이죠. 범죄도 마찬가지죠. 주고받는 행위가 보이죠.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요. 공짜로 무언가를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잡혔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주고받는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정의는 주고받는 행위가 있는 이상 항상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착취, 피착취, 자유평등, 민주주의는 정의와 관련된 것들인데 정의의 일측면이 주관적으로 해석된 것들로서 인간들이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의에 바탕해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들이 많다는 거예요. 착취, 피착취, 자유평등, 민주주의는 뭐 그러한 것들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는 좀 살펴봐야 돼요. 정의와 연관된 것이긴 하죠. 정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정의 속에서 이런 것들도 나타난 것인데 나타난 것인 것은 확실해요. 선악은 정의가 사회에 드러나니 파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선악이 존재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확립돼야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있겠죠. 선악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다루다 보니까 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도둑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생산품을 적절한 가치의 지불 없이 즉 대가 없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바로 악이 됩니다. 도둑질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 사회 질서가 마비되겠지요.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가해히 여겨 10,000원을 적선했다고 가정합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희생하였으니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것이 되니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난이가 불쌍하게 여겨서 10,000원을 적선했다. 많은 이들이 선이라고 하죠. 왜? 가난한 이에게 받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요. 상대방과 정확하게 주고받은 이것이 정의이고 상대방과 정확하게 주고받은 이것이 정의이니 정의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냥 주고받는 행위니까 정의 그 자체는 뭐가 되나요? 선과 악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 해서 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직관적인 말이죠. 쭉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도는 사회의 흐름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큰 틀의 구성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지우는 거죠. 구성되어지는 구체적인 과정. 제도의 흐름, 제도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구성 형태로 쓰는 게 낫겠죠. 제도 그 자체만 보면 현 시대의 현실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헌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제도는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헌법으로 드러나죠. 그래요. 반면에 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에 내재된 제도와 조공하며 수많은 구체적인 형태의 선악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악에 대하여 정치 영역의 입법을 통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 법의 영역이 되고 법이라는 통제 수단에 의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윤리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요. 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윤리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게 윤리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도둑질을 했어요.
법 영역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윤리 영역에서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기와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데 사기는 법의 영역이 되고 거짓말은 윤리 영역이 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죠. 사기는 윤리 영역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윤리 영역이 법의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윤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